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사실 초청 강연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동업자들끼리 다른 대학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좀 긴장되긴 하는데요. 일단 제가 1시간 정도 하는데 제 자료를 보면 야, 얘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하다가 1시간 딱 되면 클로징 없이 딱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좀 쉬실 수 있게, 특히 우리 2차년도 성과평가 준비하시고 보고서 또 만드시고 평가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서로 다른 대학 사람들하고 네트워킹도 좀 하시고 또 휴식도 좀 취하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서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공자율선택제, 아까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최근에 정부에서 굉장히 정책 의지를 갖고 지난 6개월 이상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건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또 고민하고 또 모색하다 보니까 유사하긴 하지만 이런 PPT 자료를 한 20번은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학교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우리 대학 혁신지원사업 워크숍이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좀 보고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때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더 진척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몇 번 좀 보여드렸던 건데요. 드라마 미생에 나왔던 원작이 됐던 만화 미생인데요. 이 미생에 나오는 어린 장그레의 바둑 스승님이 장그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바둑이 늘지 않는 이유를 말해줄까? 너무 규칙과 사례에 얽매여 있어. 당연히 수는 연구해야 하고 제대로 학습해야 하지만 불변의 진리로 여긴다면 바둑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았겠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다면 지배적인 형식을 넘어서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파격, 격식을 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학들도 지난 50년간 눈부신 발전을 계속해왔고 함께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함께 많은 이제 좋은 우수 사례들을 만들어가면서 발전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행도 생기고 이제 격식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오면서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파격이 필요하다. 격식을 깨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 혁신도 혁신을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되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온 격식과 오랜 세월 만들어온 관행들을 좀 깨는 파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양대학교가 저희 총장님께서 작년 3월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최대 공약이 뭐였냐면 교육혁신처를 신설하고 그 안에 교육전략기획팀을 만들겠다. 이게 어떤 취지냐면요, 대학의 경영을 준비하는 전략기획팀도 있고 기획평가팀도 있고 기획처도 있는데, 왜 교육의 전략을 고민하고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조직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해서 저희 총장님의 이제 총장 공약으로, 핵심 공약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고, 작년 7월에 저희 학교 안에 교육전략처 안에, 긴장을 계속해서요, 학교 안에 여태까지 교무처장님들이 교원 인사도 하고 교원 채용도 하고 교육과정 개편도 하고 교수학습 지원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는데, 사실 교무처장님들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교원의 채용과 교원의 인사관리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무처는 교원 인사를 담당하고 교육혁신처를 신설해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과 교육 환경을 총괄하는 그런 처로 기능하게 하면서 그 안에 교육전략기획팀을 둬서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그리고 그 운영을 관리 감독하면서 국고사업도 지원하고
기획하고 하는 일들을 맡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지난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일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기능들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약간의 헌신성이 있으면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를 굉장히 이제 힘들게 만들었던 건 저희 업무 분장 안에 정원 조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기획처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무처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의 정원 조정이 오는 바람에 작년 하반기에 유형원을 추진하면서 저희 처장님하고 저하고의 목표가 자연사였어요. 명대로 살고 싶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업무해오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굉장히 그동안 많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변화에 대한 혁신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들의 총론적인 이야기들에 모두 다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유형원을 추진하면서 이 전공자율 선택제가 단순히 정원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 전공자율 선택제 자체보다는 어느 과에서 정원을 빼서 이 자유전공학부를 만들 것인가, 어느 계열을 정원을 조정할 것인가에 매몰될 뻔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원 자체, 사람 학생 수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이런 전공자율 선택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 혁신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는 어떤 교육 혁신을 하고 싶은가에 집중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한양 인터칼리지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공부를 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전에 뭐 미국이나 이런 좋은 대학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이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 세대 정도의 사람들이 대학을 바라보는 눈과 요구, 그리고 지금의 세대들이 바라보는 대학에 대한 요구들에 대한 공부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대학들의 특징이긴 하지만 이제 마켓 임페러티브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시장이나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요, 저희가 이제 학생의 학습 선택권뿐만 아니라 전공 선택권으로 이제 이걸 보장해야 된다는 걸로 당연한 규결이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 의식은 전공 자율 선택제가 단순히 전공을 입학할 때 선택하는 그것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졸업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는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패한 학생이 없고 실패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성공시킬 수 있고 학생 성공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고요.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 있는 독특한 교육 편제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예전에 갖고 들어오면서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내지는 달리해서 이걸 학문 분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은 뭐 캘리포니아 마스터 플랜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프라미스, 뭐 위스콘신 아이디어 이런 70년대 90년대의 제도들을 보면 프로그램은요, 한 과에서 혹은 한 단과 대학에서 풀기 어려운 마켓의 요구 또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과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시장과 사회의 요구를 담당하기 위해서 학과와 학과, 단과대학과 단과대학 혹은 학과와 기업, 학과와 연구소가 서로 합종 연행해서 만드는 일종의 그 위에 있는 제도, 그런 걸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학부 교육에는 도입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대학들은 실제로 뭐 한 280개 정도의 프로그램 혹은 200개 정도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사회 요구에 따라서 또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의 프로그램은 실제로 있지도 않지만 융합전공 정도를 프로그램이라고 최대한 본다고 해도 60개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 제도를 우리들 모색해보고 전공자율 선택제와 결합시켜서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혹은 시장이 요구하는 요구에 따라서 학생들이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와 어댑터빌리티를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에다 써놨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뭐 갑자기 나온 얘기들은 아니고 프로그램 기반의 학제적 교육, 뭐 융합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적 성과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최근에 이제 AI가 굉장히 뭐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AI하고 잘 붙는 학문 분야, 그러니까 메디슨이나 휴먼, 컬처 앤 소사이어티나 랭귀지, 아트 뭐 이런 부분들을 결합시키면 사회의 요구나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속에서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교육의 가장 큰 두 가지 키워드는 이제 마켓 임페러티브라고 하면 학내 반발도 좀 심하고 또 너무 강하다, 공격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까봐 이제 마켓 스마트 이렇게 유화하게 해서 시장의 요구나 사회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이제 프로그램 기반의 교육을 진행하되 그 학생들이 좀 유연성을 갖고 또 적응성을 갖고 교육을 임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두 가지 키워드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정원 조정 그리고 혹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정원 조정을 추진하면서 다른 이제 이웃 대학들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정원 조정을 했더니 그때 동아일보나 다른 신문에 그게 많이 났었어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됩니다. 근데 한양대학교가 공대를 줄인댄다 해서 신문이 많이 났어요. 전공자율 선택제 하면서 학과에서 정원을 빼다가 자율전공학부를 만드는데, 그런데 저희 여기 신문에 난 거 뭐라고 났었냐면요, 한양대가 국문과, 사학과, 철학과는 안 줄이고 공대에서 정원을 뺀다 이런 얘기들 해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실제로 이런 이 기사는 팩트는 맞고요, 행간은 좀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대에서 정원을 줄여서 자유전공학부를 만든 이유는 사실 공대를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학교육 중심의 융합교육, 그러니까 시장의 요구나 사회 요구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교육의 편제인 프로그램 단위의 교육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학교육 중심의 융합교육을 좀 더 강화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만들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바이오헬스, 인지과학,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프로그램 단위의 융합교육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정원 조정에 주목하지 말고 조금 더 이 줄어든 정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정원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주목하자. 그리고 세상에 없던 융합교육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이제 250명을 유형 1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종합대학으로서의 책무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 학교의 음대가 기이하게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안 웃긴가 보죠. 예. 그래서 이런 예체능 계열을 좀 제외하고 국가관리 정원을 당연히 좀 빼고 나머지 정원들 중에 소수 보호학과를 보호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정원을 조정해서 작년 말에 다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학생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학생들하고 끝장 질의응답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무제한 질의응답도 진행하고 많은 이제 소통을 좀 하면서 비교적 내용을 좀 덜 겪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기로 한 게 이제 한양 인터칼리지인데요. 한양 인터칼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프로그램이라는 우리나라에 없던 교육 편지를 좀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운영하고 발전시키거나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좀 역동적으로 해보자, 이런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학과의 질서를 완전히 깨거나 아니면 학과를 없애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 학과에 강점이 있는 교육과정들을 풀어헤치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리번들링해서 다시 활용하자. 학교 안에 있는 종합대학으로서의 다양한 좋은 교육과정들이나 교과목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원칙 아래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음향은 안 나오는군요. 그냥 한번 보시죠. 제가 불러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서요. 이게 하여튼 음향만 있고요. 나레이션은 없는데, 저희 팀원들이 이런 티저를 만들면 반향이 있을 거라고 만들어서 오늘 처음 했는데 하지 말자고, 제가 학교에 가면 이런 티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왜 영어로 썼냐 하면 요번에 뽑는 애들을 영어로 가르쳐 보려고 하거든요.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영어만 써서 공부하자,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티저도 이걸로 해봤는데 음악 깔려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양 인터칼리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편제가 마치 칸막이를 뛰어넘어서 좀 사일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인데, 2028년에 한양 인터칼리지의 편제가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완성이 되면 한양 인터칼리지의 큰 우산 아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단과대학도 들어와 있고 또 프로그램과 학과 또 서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학사제도 안에서 서로 협업하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다른 데 보여주기 싫어서 우리 내부적으로만 보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해외 문헌들을 찾아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개척가형하고 탐험가형하고 이제 초지일관형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이제 우리도 좀 갖고 와서 우리가 설계를 좀 해보면, 처음에 한양 인터칼리지로 자유전공학부로 학생들이 들어오면 처음에 1학년 때 FY이나 아니면 이제 다학제적인 융합적인 이제 기초교육들을 좀 받게 될 거고요. 그걸 받고 나면 2학년 때는 그 교육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어디로든 가겠죠. 그럼 어디로든지 가서 그냥 저 파란색입니다. 어디로든 가서 초지일관 2, 3, 4학년을 그 과에 머물다가 졸업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초지일관형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에 1학년 때 융합 기초교육을 받고 전자공학과에 가서 전자공학과에서 계속 공부하다가 전자공학과로 졸업하는 학생 한 70%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탐험가형이 있는데, 탐험가형은 그냥 처음에 1학년 때 들어와서 융합교육을 받고 2학년 때는 자기가 전공을 두 번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디클레어를 두 번 할 수 있고요. 한 번은 이제 디사이드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럼 처음에는 자기가 경영학과가 맞는 것 같아서 2학년 때 경영학과 가서 공부를 좀 해보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설계를 좀 변경해서 자기가 다른 전공을 또 하나 기계공학부로 디클레어해서 그쪽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졸업할 때 경영학과와 기계공학과 중에 하나를 졸업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게 당연한 게요, 저희 교무위원들도 되게 오래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잘 안 가실 텐데, 어쨌든 입학을 하면 2학년 때 전공을 한 번 선택하고 졸업까지 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융합교육 기반의 기초교육을 함께 받고 2학년 1학기 때 자기 전공을 한 번 선언하고 3학년 1학기나 4학년 1학기 때 자기 전공을 한 번 더 선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기의 1학년 때 그냥 전공 탐색 교과목 한두 개를 듣고 자기 전공을 선택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전공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졸업할 때 어떤 전공을 제1 전공으로 할 것인지 어떤 전공을 제2 전공으로 할 것인지를 스스로 다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즉 전공 자율선택제를 입학 수준에서만 하지 말고 졸업 때도 해보자. 저희 내부적으로는 얘기하는 게 아래도 트고 위도 트자, 들어올 때도 트고 나갈 때도 트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척가형은 굉장히 적은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융합기초교육을 1학년 때 받고 2학년 때부터 의과학도 들었다가 경영학도 전자공학도 패러럴하게 한두 과목씩 듣는 학생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면 이 학생들은 그 다음 체계에서는 그 세 개 중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 혹은 그런 학과의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더 집중적으로 듣게 되고, 졸업할 때 그 의과학 프로그램을 자기 제1 전공, 경영학을 제2 전공, 그 다음에 전자공학을 마이크로 전공, 이런 것들로 더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제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 80명은 이제 정원외인데요, 이번에는 안 할 거고요. 저희가 250명의 학생들이 들어오면 한양 인터칼리지 안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의과학이나 AI나 사회혁신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당연히 프로그램 하나는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공이 2학년 때부터 자기 전공을 선택할 때 전공이 130학점, 140학점 이렇게 깔려 있으면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전공들한테 자기 전공의 핵심 교육 과정을 48에서 54학점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른 학과를 이제 옮겨가서 공부를 할 때는 그 지정된 48학점 코어 안에서 공부를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열어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양 인터칼리로 들어가서 1학년 때 FY2를 하고 융합적 기초교육을 받고 나서 2학년 때는 프로그램 하나는 의무적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전공 가서 거기를 주전공처럼 공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한양 인터칼리지 안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주전공으로 가기도 하고요. 혹은 그걸 마이크로 전공으로만 하고 다전공으로만 하고 다른 학과에 있는 전공들을 선택해서 그쪽 학과를 주전공으로 공부할 수도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이 자유전공학부 250명만 중요하고 나머지 2667명은 버리느냐? 이제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2667명도 다전공을 보다 더 확대해서 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각 학과에서 만든 그런 핵심 프로그램, 핵심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른 학과의 다전공이나 전과가 조금 더 잘 열릴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과 제도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죠.
철학과 다니는 학생이 기계공학부로 전과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전과 제도를 열어줘도 기계공학부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주냐 하면 이 철학과 들어온 학생은 고등학교 때 물리를 하지 않았고,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고, 수능에서 물리를 보지 않았고, 1학년 때 공업수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도 제도를 열어줘도 공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는 제가 도약 교육과정이라고 썼는데요. 이걸 레미디얼이라고 해서 재활 교과목 이런 이제 컨셉으로, 그러니까 철학과에 있는 학생이 기계공학부에 진입할 수 있게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파이썬이나 확률 통계나 미분적분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제공해 보자. 이런 이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계속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일반 학생들 2,667명은 자기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타전공 일반 선택을 좀 의무화할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공 하나, 그리고 남의 전공에 마이크로 전공 하나를 이수해서 2개 정도의 방법론을 갖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멀티 디서플리너리하게 가르치고, 한양 인터칼리지로 들어온 학생들은 자기 전공은 어느 전공을 하든 이제 여러 가지가 열려 있는데, 한양 인터칼리지 안에 있는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서 인터디서플리너리한 방법론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인터칼리지 학생들은 융합전공 프렌들리하게 가르치고 주전공을 초이스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인터칼리지가 아닌 학생들은 다전공 프렌들리하게 하고 주전공을 스위치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컨셉으로 내용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혁신을 한다, 아니면 전공자율 선택제를 한다 하면 결국 교육 내용의 혁신, 교육 방법의 혁신, 교육 인프라의 혁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좀 융합 기초 및 특화 프로그램을 해보자. 즉 기초학력을 증진시켜주고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다양한 전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마치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러닝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가져다가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융합적 교육 방법을 활용해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는 방법론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찾은 건 미네르바에 보면 미네르바 스쿨의 1학년 학생들이 인터디서플리너리하게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는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가져다가 공부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심화시키는 방법의 기초학력의 증진이 아니라 좀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기초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앞으로 이제 6개월 남았는데요, 되게 속도감 있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좀 만들어서 공유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저희 학교가 워낙 ICPBL이라고 해서 PBL을 인더스트리 커플드하게 만든 걸로 그동안 많이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QBL이라고 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퀘스천 베이스드 러닝.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그걸 세팅하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들을 좀 만드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QBL 교육 방식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오면 이제 1학년 애들 교육에 좀 활용할 생각이고요. 아까 우리 이사장님 교육 평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도 많이 해주셨고, 저희 학교에서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학생들의 평가를 그냥 상대 평가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학생들이 1학년 때 교육하는 내용 혹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공부하는 것을 긴 여정이라고 생각해서, 러닝 저니라고 생각해서 그 여정들을 기록하는
그런 러닝 저널을 만들게 해보자. 그걸 가지고 1학년 때 교육 평가를 해보자. 이런 이제 컨셉으로 지금 그거에 대한 것들도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교육평가의 혁신도 좀 앞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는 지금도 잘하고 계신 대학들 되게 많으신데요. 과거에 우리가 LMS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썼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혁신해서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LXP 이렇게 해서 요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또 우리 전공자율 선택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전공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학생들의 학습자 특성이나 아니면 학습 특성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잘 축적해서 그걸 AI가 잘 학습해서 한 5년 뒤, 10년 뒤 정도에는 학생들이 1학년 때 들어와서 자기의 학습자 특성을 좀 진단받으면, 그럼 자신들의 선배들이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 성과를 거뒀고 교육 성과를 거뒀는지를 학습한 AI가 그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레코멘데이션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없는 그동안 저희가 10년 넘게 학생 맞춤형 교육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 다 이제 구호고 개념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랬던 거고, 그동안 대학별로 데이터를 잘 축적해 오신 학교들, 혹은 지금부터 학생들의 데이터를 잘 축적해 나가실 학교들은 이제 그걸 갖고 AI가 학습하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된 또 학습과 관련된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전공 시뮬레이터도 이제 개발이 가능하고, 또 지금도 이제 그런 시도들을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될 건 이제 데이터를, 학교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잘 정돈하는 일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IR 한다고 압리해도 입학팀에다가 학생들 입학 자료 좀 달라 그러면 줍니까? 줘요? 잘 안 줍니다. 연구하게 좀 달라 해도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 자체가 거버넌스죠.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근데 학교 안에 있는 데이터가 빅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잘 정돈해서 뭐 데이터 레이크 혹은 데이터 펀드 뭐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부분들 좀 하고,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인프라를 좀 만들어 가시면 훨씬 더 나은, 학생들에게 나은 이제 전공 시뮬레이션 또는 제안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 또 그걸 좀 연동시킬 수 있는 건 우리가 에이스 사업 이후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오는 역량 진단 있잖아요. 대학 이제 케이스 세로 하시는 학교들도 있고, 자기 학교에 이제 고유한 역량을 정의하고 역량 진단 도구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진단 결과를 계속 잘 모아 가시고, 그런 학생들이 어떤 교육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모아 가시면 나중에 이제 좋은 자료로 데이터 AI의 좋은 쌀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좀 지금 전공자율 선택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과정을요 조금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임팩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전공 탐색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 또는 도약 교육과정 같은 것들 넣어서 학생들이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LXP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LXP 안에서 학생들이 심지어 이제 이 생활이 여기서 가능하도록 해보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유는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많지 않죠. 그래서 이 기술의 진보나 방향을 우리가 잘 가늠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학 신지원 사업 재원을 갖고 아마 이런 LXP나 아니면 전공 시뮬레이터나 이런 것들 개발하시게 될 텐데, 사실 우리에 비하면 이거 개발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정글에 있는 사람들이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개발해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거 제가 정원 조정 이제 하면서 자연사가 목표일 때 그때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힘들 때마다 읽었던 건데요. 이게 영화 영린에 나왔지만 영린이 원전이 아니고요. 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광연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끔 읽으면 힘이 되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요. 구성원들과 이제 다양한 이제 소통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건 우리끼리 얘긴데요. 공대에 국고 지원 사업을 많이 받는 학과들은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워낙 돈이 많은 데는 저희가 가서 읍소하고 지원해드린다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해도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공자율 선택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건데 우리나라 대학들이 사실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성장해 왔는데 뭐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들 혹은 유럽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 만들어낸 그런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 설계해낸 모델들을 가장 빠르게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성공한 몇 안 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 역량 기반 교육이나 캡손 디자인이나 PBL이나 FY나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면 우리나라에 그걸 가장 빠르게 실제로 갖고 와서 썼죠. 역량 기반 교육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531 교육개혁 얘기하셨는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6차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초중고는 국민 공통교육과정을 10년짜리를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역량 기반의 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학에서 이게 구현되고 시작된 건 아마 에이스 사업 하면서 이제 역량이 이런 거구나, 역량 기반 교육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많이 배우고 했었는데요. 그 뒤로 빠르게 변화했고 FYE 1학년 때 경험이 대학 4년 혹은 평생의 경험을 좌우하게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FYE 프로그램들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걸 빨리 가져다가 새내기 세미나 커리어 개발 교과목 이런 형태로 1학년 때 필수 교과목으로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캡손 디자인 안 하는 학교 없고 PBL 도입하지 않은 학교 없기 때문에 이런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혔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앞이 화이트 스페이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던 세계 초일류 대학들이 어디 갔을까 하고 옆을 보니까요. 기관 단위로는 아닌데요. 대학 전체로는 아닌데 적어도 한 분야 혹은 우리가 열심히 했던 대학 혁신의 한계 정도는 그런 다른 우리가 쫓아갔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 됐든 적어도 한 분야 정도는 전 세계에서요 모든 조직의 15% 정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 15% 정도가 세상에 없던 개념을 설계해내고 그 개념을 교육 모델로 만들어서 성공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다른 나라에 있는 대학들의 좋은 모델들을 가장 빠르게 따라가는데 이제는 우리도 세상에 없던 모델을 적어도 한 분야에서는 만들어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이제 원대한 꿈은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각종 우리 대학 추진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링크 사업 또 이제 코스 사업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이런 사업들 공통점들이요, 다 공유 협력 열심히 하라는 거였거든요. 우리 그 대학 출신 지원 사업에도 고등교육 생태계, 공유협업 생태계를 만들어라, 링크 3.0에서도 공유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공유협력 사업 열심히 해라. 코스 사업 자체는 워낙 7개 대학, 5개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공유협력 하려고 그러면 MOU 체결하고 사진 찍고 이제 일간지 한번 나오면 그다음부터 할 게 없어요, 별로. 근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경험한 몇 가지의 플랫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49개 대학들과 공동으로 지난 15년간 계속 1년에 3만 명의 학생들이 이러닝으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아가는 공유협력의 한 모델로 이러닝 기반 학점 인정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닝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교육부에서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이러닝을 활성화하라고 그 내부에서 이러닝 학점 인정제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 7년 전쯤에 일몰됐어요, 사업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역별로 명맥만 이어가는 상태였는데, 그때 저희가 서울 지역의 이제 거점 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국에 있는 대학으로 확대하고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3억 원 정도의 손실을 교비로 막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같이 해서 이러닝으로 학생들과 함께 이러닝으로 공유 협력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이 좀, 제가 그 몬테레이 혹시 아시나요? 그 멕시코에 있는 한 도시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1983년에 그 청소년 세계 4강 간 적이 있었는데, 이거 아시면 아재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몬테레이였습니다. 여기가 미국하고 멕시코의 접경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남미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로 꼽히는 텍대 몬테레이라고 몬테레이 공대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여기를 가셨는데 2018년에 갔다 오셨어요. 갔더니 이 학교는 홀로그램이 수업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걸 배워봐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했다가 엄청 혼나서 그 다음에 저희 팀원들을 데리고 여기 갔었습니다. 여기 갔더니 이러니 그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진짜 그 홀로그램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전데요. 유리판을 하나 세워놓고 저쪽에서 빔을 쏘면 유리판에 이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홀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모델이었는데, 저희가 좀 수업을 보여달라 했더니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혁신의 아이콘이지 아직까지 수업은 하고 있지 않다. 이제 얘기해서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 그거 하고 있지 않답니다.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저희 총장님께서 그럼 우리가 하면 세계 최초 아니냐,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해서요. 저는 전공이 교육학하고 이제 박사는 경영학을 했는데, 저희 팀원들은 철학하고 경영학 뭐 이런 거 한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이때 컨셉이 이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암 그 런던에 있고 초등학교 5학년 축구 어린이 선수가 상암동에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서로 시켜주는, 이제 지도를 해주는, 이게 이제 텔레프레전스라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홀로그램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있는 느낌으로 교수자 실제감이 되게 높은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K텔레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실제로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실제 기술 한 스푼에 상상력이 한 바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가 세운상가에 가서 살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허를 받았어요. 제가 12살 때 꿈이 발명가였는데 50이 넘어서 그 발명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발명하고 수업에도 적용하고 해서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고, 뭐 SK텔레콤이나 다양한 데서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이렇게 해서 주목을
없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도 저희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거 아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아서 교육부 펀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개 대학을 모아서 컨소시엄으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양대학교 스튜디오에서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면 21개 대학의 원격지 이제 강의장에 교수님이 등신대로 이렇게 실제감 있게 떠서 수업을 진행하고 강의실별로도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었는데요. 이걸 하니까 좋은 게 어떤 거냐 하면, 이 당시에 애들한테 진짜 가르쳐주고 싶어도 교수자가 없어서 못 가르쳐줬던 게 AI, 빅데이터, 딥러닝, 머신러닝, 파이썬 이런 거였습니다. 교수자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교수님들을 회원대학에서 좀 모시고 와서 교수님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하시니까 많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AI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교육부 장관도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펀딩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야? 이러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줌으로 수업하는 것도 되게 신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상상 밖에 있던 거를 이제 고민해서 만들었던 그런 모델이고, 제가 발표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모델들을 어느 한 대학이 좀 열심히 해서 만들고 그걸 다른 대학들과 함께 사례를 넓게 공유하고 그 대학들도 시도를 해보고 하면서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만들거나 해서 공유 협력하면 어느 한 대학이 또 진화하면 다른 대학은 금세 뛰어넘을 수 있는 공진화가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요 세 번째 모델이요, ICPBL 이제 공유협력 컨소시엄인데,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PBL의 교육 모델을, PBL은 세상에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PBL을 인더스트리 커플드라고 해서 기업과 함께 연계해서 이제 캡손 디자인이나 PBL 교육을 더 강화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거를 한 6년 정도 열심히 하고 나서 저희가 재작년에 이 플랫폼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에 우리가 이런 컨소시엄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캡손 디자인이나 ICPBL을 같이 할 대학들 오면 우리 같이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수업 자료도 좀 공유하고 수업 사례도 공유하고 학교 간 공동 프로젝트도 좀 시행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자 제안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26개 대학이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저희가 작년에 그 이제 창립대회를 하고 창립 총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플랫폼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의 플랫폼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대학 이러닝 기반 학점 인정 컨소시엄, 두 번째는 하이라이브라고 해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텔레프레젠스, 그러니까 홀로그램과 관련된 교육 방식, 그 컨소시엄이고요. 세 번째는 ICPBL 공유협력 컨소시엄입니다. 다 제가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만든 건데요. 근데 이거의 다 공통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없던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뭐 경쟁하고, 특히나 무슨 우리 독립운동하는 거 아닌데 자꾸 보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서 서로 안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많은데, 근데 그런 거 좀 용기 내서 공유하면 오히려 한 대학이 열심히 고생하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제 아이디어와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는 모습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원대학의 기초교과목 공유협력 컨소시엄 구성 제안 써보긴 했지만 저건 아직 상상이고요. 왜 힘드냐 하면 학교별로 이거를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몰리지 않게 하려면, 혹은 몰리더라도 애들이 열심히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려면 1학년 때 공부하지 못했던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뭐 파이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뭔가 공동의 연구가 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메가 스터디를 사다가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가 스터디를 뛰어넘는
뭔가 대학에 맞는 대학다운 기초교육, 또 융합교육에 기반한 기초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적절한 때가 되면 저희도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저희 공부한 내용들을 다 공개하면서 이제 앞으로 좋은 사례 발표 기회가 있으면 이걸 꼭 좀 제안드려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다 함께, 지금은 이제 수도권 51개 대학만 굉장히 막 이게 이제 저희 가산점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에 막 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전국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협력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오늘 발표를 앞부분에서는 전공자율 선택제를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융합교육 기반의 또 프로그램 기반의 공학교육 중심의 융합교육에 대한 모델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뒷부분 후반부에서는 저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공유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경험 3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누구든지 우리 혁신 사업을 하고 있는 어느 대학이든지 좋은 모델을 좀 만들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공유 협력의 구체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마중물 뭐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저는 시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막 했더니 시간이 남아요. 8분 정도 남는데요.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하고요. 근데 뭐 객실도 가야 되고 막 이런데 질문하면 또 밀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진짜 꼭 있으면 한 분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부장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그 교수와 부장님과 직원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건지, 아니면 직원 선생님들이 교육혁신처의 직원 선생님들이 주로 만들어내고 교수들은 듣고 아 좋네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작년에 저희 팀 만들고 나서의 문제 의식이, 왜 외부에 있는 용역회사 컨설팅 회사에서는 2, 3억씩 주면서 용역이 가능한데 우리 교수님들한테는 그게 안 될까? 학교 안에 교육공학과도 있고 교육학과도 있는데 왜 교육혁신의 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꼭 외부 컨설팅 펌, 요새 컨설턴트들 그렇게 전문적이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3, 4억씩 주면서 맡기는 건 왜 되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우리 대학신 지원 사업비 가이드라인을 이제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학교 안에 그런 연구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걸 규정으로 만들어서 지금 학교 안에 굉장히 다양한 교수님들께 연구팀을 만들어서 작년에 7개 과제, 지금 한 10개 과제 정도를 과제로 이렇게 연구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의 컨설턴트들 도움이 없이 교수님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 분들이 모여서 아까 나왔던 교육 평가의 방법, 아니면 융합교육 기반의 기초교육의 방법, 아니면 1학년 애들 FY의 교수법, 아니면 또 성과관리의 방법,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재밌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TCAR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 선수들을 평가하는 방식이거든요. TCAR. 다 사업만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저희도 그럼 그 TCAR 모델을 가져다가 책임 실수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좀 황당무계한 연구 과제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에 대한 디자인은 저희가 직원들이 하고요. 수행하시고 하는 거는 교수님들이 직접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15년 전부터
직원 교육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 그래서 직원 교육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직원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어느 한 시기가 되니까 교수님들하고 역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하더라고요. 옛날엔 애교심에 이제 막 그 읍소에서 위원회 만들고 대개는 연구위원은 교수님이 하시고 직원들을 실무위원하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 쓰고 나중에 총괄위원들이 한번 쭉 하고 그래 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다 직원들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느 하루 한날 하루에 빠샤해서 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훈련하고 한 결과로 그런 건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꼭 반드시 좋은 모델 성공시켜서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이태희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